4, 4분기를 기점으로 GDP 성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저성장이지만 그 와중에도 바닥을 찍고서 분기당 1포인트씩 혹은 0.3포인트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성장은 성장을 적게 하는 것이지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저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저성장 중에서도 어떤 산업을 집중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저성장 국면 속에 좋은 사람이란 저성장 국면 속에 고성장 기업만 공략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면 8차 찍어보세요. 그렇죠. 고성장 산업. 저성장 국면 속 고성장 기업을 공략합니다. 이해되면 5차 찍어보세요. 자,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은 왜 저성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드랍 있죠. 크리티컬 드랍 종목들이 이 성장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기업 중에 평균치를 맞추는데 아까 얘기했던 철강, 조선, 건설, 해운 뭐 이런 것들 크리티컬 드랍들이 평균치를 깎아먹고 반면에 고성장 기업들은 어쩌겠어요. 고성장 기업들은 이 평균치를 그나마 저성장으로라도 유지를 하는 게 저성장이라도 유지하는 게 바로 고성장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한국 경기 어차피 저성장 국면이야. 그러나 성장건 아니야. 성장을 못하는 건 저 크리티컬 드랍 때문이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고성장 기업을 찾아서 집중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되면 7차 찍어보세요. 즉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야 됩니다. 크리티컬 드랍이란 국내 경기는 지속 저성장 국면 속 그죠? 계속해서 레벨 다운 되는 거예요. 레벨 다운. 유상증자 레벨 다운. 그러다가 또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채 발행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물타기 하다가 유상증자한대. 유상증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등신 소리 듣는다. 알겠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한대. 사채 발행한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필수 소비재 기업이면 괜찮아요. 필수 소비재 기업이고 독점 기업이면은 사채 받아도 돼. 근데 아닐 때는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고성장 기업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되면 5자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국내 헤비업종과 크리티컬 드랍 상황을 봤어요. 지금 하학 정유가 지금 크리티컬 진행 중이고 대형 건설, 정유 철강, 조선 중공업, 그죠? 또 해운이라든지 IT 부품 쪽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변수가 나타나갖고 요쪽들은 이제 슬슬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 해운 쪽이라든지 IT 부품 쪽이 이제 전환되려고 시작하고 항공 쪽과 증권은 그죠? 전환이 된 거라고 봐야 돼. 이제 전환 시도. 이해되면 7차 찍어보세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그죠? 한진이라든지 항공 운송 그죠? 운송 요까지 항공 증권 운송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이벤트로 인해서 요게 지금 추세 전환이 시작되기 시작. 크리티컬 드랍에서 이제 헤드락에서 이제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헤드락에서. 자, 싸우다가 이제 죽으라고 이제 목을 졸랐어. 헤드락을 했는데 그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헤드락 당하다가 그게 풀리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흥하해운 이런 것들 해운주와 운송주, 한진 이런 것들이 헤드락 당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형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쉽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로 스토리로 풀어주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쪽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고 해법은 무엇이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헤드락 풀려갖고 살아나는 종목들을 딱 보니까 2015년도에는 고성장, 저성장 속 고속테마, 고성장 쪽이 어디냐? 작년이랑 똑같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고 ROE가 막 20% 이상 나오고 부채율, 유비율이 없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업종이냐? 결국 빅데이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업종, 또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전자결제, 운송, 또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인한 소비, 여행, 이런 쪽이 이제 고속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를 보면 CJCGV가 신고가로 올라갔죠. 여행 쪽 보니까 하나투어가 올라갔죠. 그죠? 운송 쪽 보니까 뭐 한진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갔죠. 의료기기는 뭐예요? 의료기기는 뭐 인바디, 뭐 바텍, 아이센스 이런 종목이 또 신고가로 가고 있고 전자결제주는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뭐 이런 종목들 그죠? 바이오 제약주는 올라가다가 쉬는 형태고 시장이 상승할 때 제약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환자들이 증가함으로써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이해되면 7차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입니다. 자, 소비주가 살아나고 여행주가 살아난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근데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IT 기기들이 이제 이제 보급화되었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대중화 보급화되었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몸에 착용하는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갤럭시 기어라든지 무슨 손목시계라든지 반지 뭐 이런 IT 피트 이런 쪽으로 이런 사물 인터넷 쪽이 앞으로는 계속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핵심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 길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야. 여기에 심지어 중국까지 있으니까. 이해되면 팔자 찍어보세요. 남들은 다 죽겠다 그러고 저성장에 뭐 먹고 살 거 없다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투자할 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다만 시장이 안 좋아서 잠깐 쉰 것뿐이지 시장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다시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계좌가 반응하던가요 아니면 그대로 있던가요? 어때요? 반응하더라 1번. 아니다. 더 빠지더라 2번. 응? 그쵸? 진리는 당연한 건데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고 비논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크리티컬 드랍 형태로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을 크리티컬 드랍 형태로 몰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압박한단 말이죠.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성장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중국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에만 14억이 있고요. 약 1억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쪽에 하교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만 14억이 있고 약 1억 명 이상이 동남아 아시아권의 하교라는 부유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본토가 증시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하교들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권의 소비 인구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실물 자산들 있죠. 뭐 골동품이라든지 또 어떤 주식 말고 실물 자산으로 투자하는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시아 쪽의 중국 제품들, 중국 골동품들, 그림, 뭐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이 이 하교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실물 자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 증시 상승으로 인한 그 부자들, 부유층들, 하교라든지 중국 부유층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딴 건 몰라도 2015년도를 이끌 주도 업종, 주도 산업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그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투자의 그 근본 자체를 이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중국입니다. 알겠죠? 이해되면 구자 찍어 보십시오. 다른 쪽으로 갔다간 크리티컬 드랍에 걸려요. 다른 쪽으로 갔다간 크리티컬 드랍에 걸립니다. 자, 요 그림만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들 쉽죠? 그죠? 이렇게 한눈으로 그림을 이해하니까 쉽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고 주가는 바로 사자마자 막 이렇게 빨간 장대양봉으로 막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올라가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하고 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쪽 산업 자체 주가 차트 모양은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네드캡 투어라든지 니드코프라든지 아주 느리지만 1년에 100%씩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냅둬버리면 주가는 100%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준금리 1.75%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떤 한 종목 그냥 사놓고 연 100% 이상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면 7차 찍어보세요. 자, 이제 조금 더 보다 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본다면 세계 글로벌 증시의 위치도예요. 그죠? 지금 미국이 신고가, 인도가 신고가, 또 일본과 중국, 홍콩이 신고가입니다. 얘네들은 계속적인 성장과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죠. 맞죠? 미국과 중국을, 인도를 증시 상승을 이끄는 업종 자체가 소프트웨어하고 바이오, 또 그 인터넷 그 컨텐츠 업종이에요. IT 부품 업종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업종 자체도 지금 우리가 고성장이라고 판단한 그쪽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그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와 같은 큰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어를 잘 했어요. 물론 신저가가 오기도 했지만은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이론이 있죠. 바닥을 찍어야 천장으로 간다. 천장을 찍으면 바닥으로 간다. 바닥을 찍으면 다시 천장으로 간다. 코스닥이 530선이 무너지니까 지금 570까지 그냥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이 1880이 무너지니까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유국가가 아니고, 그죠? 산유국가도 아니고, 또 무슨 그 우리나라는 되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외환 보유고도 높고 또 주식 매수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월 주식을 사는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자금이 아니고 변액유니버설 보험이라든지 매월 주식을 매입하는 자본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가 50%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약 12% 정도밖에 고점 대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급락된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안정 국면과 회복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눈에 넣어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되면 5자 찍어보세요. 이거 올해 2015년도
이 주도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성장 동력, 미국과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독일이 2015년도 아마 그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은 얘가 신고가로 갈 것이고요. 얘가 가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업종, 코스닥 있죠, 코스닥. 코스닥이 그 같이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먼저 따라가면서 코스닥의 급등세로 기인한 한국의 코스피도 이쪽 추세, 이쪽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산유국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죠? 직격탄을 맞았는데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는 국제유가가 회복이 되면은 지들도 회복이 되겠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얘들은 후퇴와 침체 국면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펀드를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펀드도 사실은 중국 관련 혹은 한국 펀드 쪽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제 투자의 견지는 가는 쪽에 올라타라입니다.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거든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 자, 다시 이제 요 그림들 여러분들 이해했죠? 한국 경제에서 어떤 업종, 크리티컬 드랍 쪽을 피하고 성장 업종에 올라타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는 뭐 그 2013년도, 2014년도 굉장히 최악의 국면을 보냈지만 우리도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이렇게 대세의 등산 국면으로 올라섰다.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 국면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바로 2015년도 기점이 될 것이다. 그 근거는 자, 금융시장의 기회지표라고 보는데 이게 미국의 채권가 종합지수를 우리가 나타난 표예요. 보시면 미국이 채권이 신고가에 도달할 때, 국제유가가 신저가에 도달했을 때 세계 경기라든지 신흥국들은 항상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IMF고요. 그리고 2008년 그 리먼 사태, 그죠?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그 2014년도 국제유가 급락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014년도 작년도에 크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는 2008년도와 98년도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면 팔자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했지만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가치넷에서 있었기 때문에 체감을 못한 것이지 다른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이트에 있었으면 아마 다 박살나서 다 망해 나갔을 겁니다. 한번 다른 증권사나 다른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면 자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2014년도 국제유가 급락 사태는 과거에 이 정도의 충격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남은 이유는 가치넷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 사고 이후로 어떻게 됐냐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로, IMF 이후로, 국제유가 급락 이후로 어떻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되면 팔자 찍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천운장세가 온다는 이 모멘텀이 요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 도상으로 맞죠?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왜냐면은 이랬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났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났어요. 지금 현재 크리티컬 리미트 산업종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맞죠? 쳐보세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현재 크리티컬 리미트 드랍에 다 걸려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쪽은 필수 소비 업종입니다.
소비산업중이죠. 그러니까 여행 가거나 전자결제하거나 의료기기를 사거나 약을 사 먹거나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전부 다 일반 개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산업이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5년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공, 증권, 소비산업이란 말이야. 이게 소비산업이란 말이야. 맞죠? 소비산업들은 살아나는데 경기민감주는 아직까지는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급등한 것은 경기민감주가 급등을 해요. 경기민감주들이.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요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 그 크리티컬 드랍에 걸린 산업 쪽은 아직까지는 투자하지 말고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면 5차 찍어보세요. 얘네들이 등산을 시작할 때 경기민감주가 등산을 시작할 때 항공주처럼 증권주처럼 등산을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자. 다만 지금 그 2015년도 증시 전망을 봤을 때 이런 위기 이후에 경기민감주가 올라간 사례는 있다. 사례는 있고 다만 이 사례만 믿고서 필수 소비재들이 급등하는 이것을 미리 뛰어내려서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수 소비재에서 수익을 만들고 누리자. 수익을 만들고 누려보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머리 지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 3개월 쉬었는데 너무 많은 걸 넣어주는 거 아니야? 그 머리에 좀 오버로드 걸릴 것 같으면 퇴장해서 좀 쉬세요. 아셨죠? 요즘에는 뭐 갑과 을이 어쩌고 뭐쩌고 하면서 조금만 다쳐도 막 그런 회사에 막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무방을 3시간 해서 내 머리가 두통이 생겼으니 당신 내 회사에서 보상해라 막 이러면서 금감원에 민원놓고 막 이런 시대죠. 갑과 을의 논란보다 꼴통들이 많은 세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갑과 을의 논란보다는 내가 봤을 땐 꼴통들이 굉장히 많아진 세상이야 지금.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만 설명을 하고 이번 주 그 목요일이나 화요일 날 야간 방송으로 다시 이제는 종목 들어가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기술 들어가고 그다음 또 기법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완성된 주식 매니저 마케팅 들어가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 강의의 그 주요 요지가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큰 흐름 자체가 이해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큰 그걸 잘 잡고 사실은 뭐 듣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있겠죠. 도움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추억에 잠기기도 하죠. 우리가 이럴 때 또 IMF 때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런 추억에도 잠기기도 하고 2014년도도 이렇게 힘든 장세였구나. 근데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버티고 살아남았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보면 이런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우리 가치넷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은 안정이에요. 일단은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2015년도는 분명히 약속한 게 풍요와 성장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두 다 풍요와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온 한몸을 헌신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2015년도만큼은 잘 따라서 주파수를 잘 맞춰서 몇 년 동안 벌지 못한 거 한 번에 쭉 뽑을 수 있도록 급격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015년도, 14년도, 자, 코스피 지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가 60월선이 이탈된 게, 60월선이 이탈된 게,
98년, 99년도 IMF 때, 그죠? 그리고 2003년도 이때 카드 사태 때, 그죠? 그리고 98년도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이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요때 이제 크게 1, 2, 3번 60개월 선 이탈됐었습니다. 맞죠? 60개월 선 이탈이 요때 됐어요. 요때 요렇게 됐고, 이 선과 60개월 선 이탈선이 국제유가 최저치 혹은 미국 채권 가격 신고가 요 세계 경제 금융 위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이시면 오차 찍어 보세요. 코스피 60개월 선 이탈 선과 또 미국 채권 고가선, 미국 국채 가격 고가선 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60개월 선이 이탈된 후 60월 선을 회복한 이후에 코스피는 급격히 급등을 합니다. 보이시면 3차 찍어보세요. 60개월 선을 회복하고 요것을 찍어 누르면은요, 굉장히 높은 상승을 항상 보였어요. 제가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1997년도 외환위기 IMF 때부터 이제 시장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단히 커다란 큰 모멘텀 이슈가 이렇게 3번 있었어요. 그죠? IMF와 리먼 사태 또 국제유가 급락 이렇게 3개인데, 이 시점이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요즘처럼 미국의 이제 30년 국채 만기가 이렇게 그 엄청난 버블을 보이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이런 지금 밀접한 코드가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코스피가 당장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삼각수렴형을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정확한 아직 기술적인 어떠한 그 매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분석된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2008년도 이후로 최고로 좋은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시기가 왔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기서 사면 안 되잖아. 이런 데서. 그죠? 이런 고점에서 사면 안 되잖아. 바닥 인식을 했을 때 신고가 친 기업을 샀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도에 그 신고가 친 현대차나 차하정 산 사람들 돈 벌었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진 산 것처럼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을 때 신고가 친 종목을 사는 게 지수가 살아나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신저가 쳤을 때 고점 대비 많이 급락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극과 극으로 생각해서 지수가 신저가를 쳤는데 종목이 신고가야. 그 생각을 하란 말이죠. 뭔가 거꾸로. 야, 남들 다 죽는데 혼자 왕창 돈을 벌었어. 국제 유가가 50% 빠졌는데 중국 증시가 70% 급등했어. 중국으로 가야지.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왜 미국 국채가 신고가 찍었을 때 왜 세계 경기는 항상 이렇게 위기가 오냐?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죠?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세계 경기를 주무르는 이 글로벌 큰손들이 주식을 팔고서 채권을 사서 채권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죠? 경기가 어렵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주식을 팔아채워갖고 채권을 사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게 되죠. 그 채권을 일시적으로 이제 올리는 가격에서 세계 경기는 불황이 오는 겁니다. 그 자금이 이제 유입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하락하고 이렇게 경기가 다시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수 경기도 바닥을 찍어야지 이렇게 경기를 긴축시킴으로써 내수 경기를 바닥을 찍어야지 천장으로 올라갈 그 모멘텀과 요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4년도는 그 국내 경기 체감 바닥. 그래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앞으로는 요게 요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이지만 4, 4분기 3.